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꼭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라는 어쩌면 무감각한 수치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친구이자 또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이자 어쩌면 지난날의 내 자신일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여기 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세바시에 오늘 4번째로 출연하는 연사인데요. 그동안은 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의 용기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타인의 이야기라서 저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장이 됩니다. 그날 제가 매봉터널, 서울의 매봉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날 저녁이었어요. 그 저녁에 차 안에 앉아서 어느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한 여자아이의 자살 소식을 이렇게 뉴스 기사로 검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인을 통해서 국민청원 글을 다운받게 돼서 그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을 읽는 내내 여중생의 자살 소식이었었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희원입니다. 물론 그 기사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의 기사를 보고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제 증상 중에 하나를 공황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공황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또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여전히 어느 순간 제가 가끔 숨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고 어지러움과 현기증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제 마음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지금 내 마음, 내 감각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찬찬히 그 아이의 기사를 보기 시작했고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야겠다.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하고 저희 연구소에서 장시간 동안 미팅을 갖게 됐고요. 지금 저는 희원이의 동생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 가정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외상의 국가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관계가 외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는 이 개념을 압니다. PTSD라는 개념을 알죠. PTSD는 저 뒤에 포스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저 PTSD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PTSD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거 PTSD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죽음학이라는 연구를 같이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현상에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prevent, 외상 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 외상을 예방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저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외상이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많은 아픔들은 반드시 줄어들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물론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고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상황이 되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잘못된 곳에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마음을 두는 그러면서도 현재를 꿋꿋이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관계에서 이런 외상적인 아픔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화로 갖고 와보고 또 관계로 갖고 와본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아마 여기에 같이 오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했었던 후회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건인지 지금 잠시 한 번만 떠올려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 너무 내가 받은 상처가 커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행동,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했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과하셨나요?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열고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그 사과를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과거의 아주 어린 시점에 어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던 그 사건을 여전히 마음에 두면서 현재를 살아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세요. 또 많은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쩌면 부모님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을까요?를 고통스럽게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떠올려 보셨듯이 우리는 왜 그때 건강하게 사과를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남기는지 짚고 가고 싶어요. 첫 번째, 저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과거의 어느 시점의 기억과 저희 부모님의 기억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생생한 아픔인데 저희 부모님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가끔 저한테 엄마 그때 너무 서운했었다고, 자기 그때 너무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제 기억 속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참 허무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내가 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힘들게 살고 있구나, 굉장히 허무감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죄책감을 다루니 무지의 개념을 나누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난에 빠지는 죄책감의 방식입니다. 저는 어떤 한 청년이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게 이 청년을 키워서 대학을 보내셨는데 어릴 때 늘 아버지의 그 직업이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학교에도 못 오게 했답니다. 그런데 커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고생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나쁜 자식이고 자기가 쓰레기 같고 자기가 형편없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대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한테 어떤 실수를 하거나 후회되는 일이 생기면 과도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죄책감, 자기 혐오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그 청년의 사과를 이런 식으로 받을 때 그 아버지는 행복하실까요? 아버지, 내가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전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에게 위로와 힘이 될까요? 상처의 치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엄마 아빠 같이 무능력한 사람 만나서 미안하다라는 그 고백은 자식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책감을 또 어떻게 다룰까? 바로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제 아이를 불러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미안해. 어제 너 숙제 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쳐서 미안해. 엄마가 또 그랬네. 그런데 너 한번 잘 생각 좀 해봐. 이게 한두 번이었던가. 여러분, 조직에서도 이걸 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김 과장 일로 와봐. 야, 내가 어제부터 너한테 소리 지른 건 미안해. 근데 잊어버려. 그런데 너 일하는 태도를 보면 말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너라면 나 이해하겠어, 안 하겠어? 결국 과장님은 고백합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과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과였을까? 누구를 위한 사과였을까? 저는 이 합리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는 사실 미안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어쩌면 이것 때문일까? 우리는 왜 진심으로 미안할 때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할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과는 과연 뭘까? 건강한 사과.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면 이 후회되는 마음을 상대에게 맞춰서 표현하면서도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종종 그리고 수시로 어쩌면 매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인간의 품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는 유한적 존재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확신할 수가 없죠. 한계적 상황에 사람이 처했을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딴에 그러지 말걸,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걸, 내 배우자한테 좀 더 잘할걸,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걸.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새벽 4시 50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운전하고 가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덜 미워할걸, 우리 아버지 빨리 용서해드릴걸,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좀 자주 해드릴걸. 한계 상황에 우리가 멈추면,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진솔하게 상대에게 다가갈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과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아픈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아빠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후회한다, 내 행동에 대해서. 너가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이런 부분이 아팠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다음엔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과할 때 제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가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꾸만 앉혀놓고 설명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가끔은 말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그 합리성이 사과를 받는 당사자한테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논리적인 사과입니다. 사과를 할 때에는 그냥 다가가서 진심을 다해 미안했다고, 후회한다고, 내 행동을 생각하면 나도 아쉽다고, 나도 슬프다고, 다음엔 다르게 하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나아질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내가 노력해 보겠다라고. 마지막, 진심의 후회에서는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원이의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시죠. 저는 희원이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죽어 있었던 그 현장에 몸을 던진, 자기 창문을 열고 몸을 던져 죽어 있었던 그 누나의 가슴을, 피투성이가 된 누나를 누르고 누르면서 그 누나를 살리겠다고 했었던 그 용감했던 그 동생을 만나면서, 만약에 그 과정이 오기까지 그 아이가 진심 어린 사과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고 친구들의 변화된 태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의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 인간다움을 믿고 용기 있게 다가가서 상대의 아픈 마음에 집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을 때 좋은 관계만을 위해서는 사과하지 마라. 그러나 너가 네 마음을 비춰볼 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 상대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된 행동을 약속하고 노력해라.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존재이며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의 노력으로도 많은 관계들은, 그리고 이 외상은 예방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사례를 나누겠는데요. 저는 제 교육생 중에, 저는 주로 기업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화 훈련을 하던 어느 한 팀장님의 고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상을 예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일상에서 그런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우리의 외상은 극복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당시 5살이었었던 한 아들에게 마트에 데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오늘도 마트에 가서 떼쓰면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여전히 마트에 간 이 어린 아들은 장난감을 보고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떼쓰면 자동차에 가둬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또 떼를 썼답니다. 아빠는 한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주차장에 내려가 이 아이를 차 뒷문에 집어넣고 문을 닫고 5분을 카운트했답니다. 5분 후에 아이를 꺼내주자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아버지는 일단 아이의 버릇을 고쳤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PTSD. 이 아이는 그 후로 혼자 있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불을 끄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잠을 잘 때도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그 해 이 아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께서 혹시 아이가 어디 어두운 데 갇혀 있었거나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었나요? 이 아버지는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그때 자기가 했었던 그 행동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사과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 어릴 때 그때 그 차에 너를 뒤에 이렇게 놓고 문을 닫고 기다렸는데 그게 너한테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얘기했대요.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가뒀다고. 여러분, 아빠의 5분은, 물리적 시간의 5분은 아이의 정서적 시간으로는 하루 종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 5분이었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게 너한테는 정말 힘들었었지? 아빠가 그때 몰랐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그 아이가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 팀장님은 저희 직장에서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팀원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잠시만 와봐.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다음엔 다르게 하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관계에 중요한지를 제 아들의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날 교육은 놓았어요.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사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저 역시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강연을 할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저의 말이 여기 계시는 또 누군가한테 아픔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 중에 제 말이 아프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의 강연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